4차 산업혁명의 시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술과 경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브런치의 최정문입니다. 경제 브런치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마스터한 타일러입니다. 네, 진짜 그걸 다 마스터하셨다고요? 지금 약간 뜬금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근데 뭐 다 끝나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굉장히 잘 뭐 주의 깊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그 전문가인 김동영 연구원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죠. 저도 타일러 씨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정의부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AR, VR, 스마트폰까지 거의 모든 영역을 섭렵했기 때문에 지식도 그만큼 성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또 이게 전문가분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로 치고 네, 감사합니다. 좀 자부심을 가져보죠 그러면. 자,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실 아주 귀중한 분을 오늘 굉장히, 모셨습니다. 네, 이민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하입니다. 오늘 저희가 경제 브런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인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되돌아보고 제일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일자리잖아요. 그 일자리 문제, 또 교육에 관한 문제, 총체적으로 국가의 리더십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맛있는 경제 브런치. 네, 오늘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재의 조건입니다. 저희가 사실 경제 브런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 3D 프린터, IoT, 스마트팜, 그렇죠. VR, AR, 인공지능. 네, 많은 주제를 섭렵을 했는데 참 이 인재가 뭔지는 아직도 약간 그렇죠. 네. 물음표가 찍히는 그런 부분인 것 네, 같아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막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동화가 되고 로봇화가 되고 인공지능이 생기고 알아서 스스로 돌아가게 되면은 인간이 대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인재가 돼야지 우리가 계속 일을 할 수가 있을지, 그 일이 어떤 것일지 그게 진짜 상상이 안 가네요. 자, 이런 타일러 씨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역시.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에피타이저는요, 크리에이터입니다.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광고 분야에서 많이 썼던 이야기예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아니면 뭐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분들을 보고 크리에이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 분야가 확장이 돼서 굉장히 넓은 분야의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진짜 많은 분야에서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가 뭔지 잘 모르겠을 정도로 많이 쓰고 있으니까 김동영 연구원님, 이 크리에이터라는 용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딱히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크리에이터란 이 새롭게 등장한 스마트 기기들을 가지고 기존에 없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스마트 기기의 등장을 과거의 그 구텐베르그 혁명에 비유하곤 합니다. 15세기 독일에 있었던 그 인쇄술의 발명으로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났고 종교혁명으로 이루어져서 중세가 무너졌던 그 구텐베르그 혁명에 비유할 만큼 아주 혁명적인 변화로 스마트 기기 등장이 초래되고 있는데, 스마트 기기의 핵심이라 한다면 모든 것을 정보화해서 받아들이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융합적인 속성으로 인해서 크리에이터들의 활동 범위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민하 교수님께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크리에이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인간의 욕망이 있죠. 네. 인간의 욕망에 자연스러운 진화를 하게 되면은 크리에이터로 갑니다. 우리 정문 씨나 타일러 씨는 반복되는 일, 흔히 삽질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새로운 일,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으세요? 새로운 일이요. 삽질 싫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일을 해왔죠. 근데 그 많은 일들을 우리 김도윤 연구원님 말씀대로 스마트 기기가 대신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뭐를 더 할 수 있을까요? 창조적인 일 쪽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죠. 메슬로우란 분 아시잖아요. 네. 그 욕구 5단계설. 예. 우리가 최초에는 그냥 먹고 살아야 되죠. 생존, 그 다음에 안정, 그 다음에 연결의 욕구, 그 다음은 뭘까? 표현의 욕구입니다. 내가 뭔가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크리에이터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욕망을 점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가고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근데 나 혼자 재미있으면 안 되겠죠? 이 세상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서로가 선순환 안 되죠? 재미와 의미가 통합되는 것. 이것이 크리에이터의 역할들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은 조금 더 창조적인 일,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무언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이제 쭉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뭐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경제 브런치 전반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이민아 교수님께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만큼 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배우셨는지 제가 궁금하네요. 아, 어떻게 배우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노동에서 조금 더 새로운 일을 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이게 과거에 육체적 노동에서 해방되면서 지식 노동으로 갔는데 이 지식 노동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뭐 기계나 AI가 대체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분야를 뭐 개척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아주 훌륭하고요. 우리 타일러 씨는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전화기가 이제 스마트폰이 돼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생겨난 것처럼 모든 물건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새로운 아예 없던 기능들이 막 생기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자동화가 되고 기계들도 우리가 원래 수동으로 돌아갔던 것들이 자동화가 되고 막 그런 전체적인 움직임이 보이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냥 이해한 정도인데 남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 13글자예요. 외울 수 있죠? 네.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 예. 앞에 인간을 위한이란 말은 욕망이 뭔가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존의 욕구인지 안정의 욕구인지 연결의 욕구인지 자아실현의 욕구인지. 그리고 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기 위해서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현실이 어떻게 가상으로 가고 가상이 어떻게 현실로 와요. 현실이 가상으로 가는 기술들을 디지털화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가상 세계가 현실로 나오는 게 로봇, 3D 프린터, 증강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에요. 두 기술들이 왜 결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가상에서 현실로 오는 게 로봇, 3D 프린터 이런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로봇 기술 같은 게 많이 발달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인간의 역할을 많이 대체하는 게 아닌가,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일자리가 정말로 많이 줄어들게 될까요? 그런 주장은요. 네. 지난 250년 산업혁명 역사에서 수백 개가 나왔어요. 그놈의 기술 혁신 때문에 우리 소중한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죠. 저거 없애야 돼. 저 기술 혁신 막아야 돼. 이런 가설들이 등장했어요. 네. 그런데 실제 일자리 없어진 사례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왜 그럴까? 그거는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세기의 농업 인구가 80%가 넘었어요. 지금 2%예요. 네. 그럼 78%가 실업자가 됐나요? 아니죠. 다른 일을 하면서 지금 이제 그렇죠. 살고 그들이 제조업으로 갔고 서비스업으로 갔고 이제 플랫폼 서비스업으로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생존의 욕구, 안정의 욕구, 연결의 욕구. 예를 들어서 지금
플랫폼 서비스는 인간의 연결 욕구를 충족시켜요. 인간의 욕구가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일자리의 원천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노동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매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노동 총량은 절대 불변이 아니고요. 무한한 인간의 욕구 때문에 계속 생깁니다. 그러니까 욕구가 충족되면서 계속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아까 말한 크리에이터가 그 대표적인 예들이죠.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무한하게 증가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기술 혁신과 교육 혁신이 병행 발전을 하면 일자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술 혁신을 나가는데 교육 혁신이 못 따라간다? 그러면 일자리의 양극화가 생기죠. 어쨌든 이렇게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인간이 대체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면은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한결 좀 마음이 편해지네요.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로봇들이 이제 이것저것 이제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간호를 하는 로봇들도 생길 거 아니에요. 이미 어느 정도 그게 이제 개발 중이라고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거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의료 업체에서 아예 그런 거를 한다면 그러면 원래 간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좀 더 창조적이거나 좀 더 감성적인 간호 일을 해야 되죠. 하는 일을 보면 우리가 크게 나눠보면 반복되는 노동, 창조적인 업, 그리고 재미있는 놀이 이렇게 나눠보면은 이게 각각 67%, 4%, 29%라는 게 맥킨지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반복되는 일은 인공지능과 로봇.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거하고 창조적인 건 로봇이 못해요. 그건 인간이 해야죠. 그래서 인간과 로봇이 협업하는 세상이 된다. 그래서 미래 사회는 로봇을 우리가 데리고 인간이 좀 더 창조적이고 협업적인 일에, 감성적인 일에 주력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럼 일자리의 일부분은 어쨌든 뭔가 변화가 일어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직무 영역 중에서 특정 영역은 뭐 로봇이 대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있는 층이 지금 당장 일을 하고 계시는 직장인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직장인 분들이 참 이런 측면을 우려하면서도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김동현 연구원님께서는 경제 전문가로서 이런 변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외일 수는 없고 다만 어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더 뛰어넘어서 더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겠지만 그러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커지기 위해서 몇 가지 선행되어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교육의 문제가 하나고 그 다음엔 노동 유연화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핫도그를 만들던 사람이 피자 시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제가 개선이 되어야 또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실현시킬 수 있어서 분명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현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몇몇 브레이크들이 풀려야 현실적으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안전망은 있어야 됩니다. 그 개개인의 일자리는 바뀌더라도 그 사람들이 재교육을 통해서 다시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일자리 안전망이에요. 그런 안전망은 구축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그런 자기 쇄신, 혁신을 이뤄나가야지 발전을 또 해나갈 수 있겠네요. 역시 공대 여신이 다르네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민하 교수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가 어떤 인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로봇 인공지능 데리고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올 거. 그거 20년, 10년씩 공부하는 거 그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창조적이고 협력적인 거. 그래서 이 괴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괴짜들은 남들하고 협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세상을 위한 생각으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괴짜가 필요하냐? 남들과 협력하는 괴짜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은 한마디로 협력하는 괴짜.
괴짜. 협력하는 괴짜. 되게 근데 되게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협력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괴짜가 되는 거는 이거 내가 노력해서 되나 싶을 정도로 아 이게 괴짜 내가 그죠. 어느 날 괴짜가 될 수 있을까 싶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 같은데 이런 협력하는 괴짜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르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노는 게 제일 좋은 교육입니다. 근데 그냥 노는 게 아니고 목표를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팀 프로젝트입니다. 예, 팀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뭐를 배우느냐?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협력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과거의 컨텐츠, 지식 중심의 교육은 떠나야 됩니다. 이제 이미 지식이란 거는요. 작년도 지구상에 나타난 이 정보의 양이 10제타바이트예요. 제타바이트 아마 10의 21승인데 잘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지구상의 모래알의 개수를 다 합치면 10제타바이트인데요. 모래알 개수만큼의 지식이 나타난 겁니다. 그걸 CD롬으로 구워서 쭉 쌓아놓으면 달나라를 5번 왕복해요. 그거를 우리 타일러 같은 천재도 그거는 감당 못 하잖아요. 못해요. 그죠? 누구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은 지식을 배우는 교육은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뭘 배워야 되느냐?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학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필요할 때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활용하지 하는 이러한 learn how to learn이에요. 예, 컨텐츠 중심의 교육에서 컨텍스트, 맥락을 공부한다. 한국 문화에서도 달라져야 될 거는 그러면 그런 정답을 찾고자 하는 부분보다 그 찾는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한 그런 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정답 위주의 교육, 사지선다, 오지선다 교육은 이제 한국 교육의 축출 대상입니다. 이제는 그런 정답 위주 교육이 아니고 남들이 못 본 문제를 찾아야 돼요. 그다음에 그걸 풀어야 돼요. 과거의 교육은 어디로 보내느냐? 컨텐츠 교육은 온라인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보내면 뭐가 되느냐? 그게 무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매시브 온라인 오픈 코스웨어라는 게 그게 교육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오프라인 교육에서 프로젝트 교육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컨텐츠 다 공부해요? 그거는 필요할 때 온라인에서 찾아서 공부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맞춤 교육을 위한 에듀텍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프로젝트성의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돼야 되니까 뭐 무에서 뭔가 유로 넘어가는 이렇게 뭐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창조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뭐 어느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뭐 창업 비슷한 거 있는 것 같은데 기업가 정신 이런 것 좀 어느 정도 우리 지금까지 있는 정신들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로 좀 적합한 샘플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기업가 정신 같은 거를 키우려면 어떤 식으로 교육해야 할까요? 아리조나 대학에서 13년간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 결과는 이래요. 기업가 정신을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혁신적인 창업을 하는 비중이 3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배 차이니까 창업하는 사람들한테는 기업가 정신 교육이 필요하다. 결론이 도출됐어요. 근데 학생이 딱 손을 들은 거예요. 교수님,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창업 안 할 테니까 이 교육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시 조사를 해봤어요.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창업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받은 쪽이 안 받은 쪽보다 연 수입이 26%가 많은 거예요. 결론이 났죠. 창업을 하든 안 하든 기업가 정신 교육은 필요하다. 왜?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일을 하는 혁신의 리더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의 중심이 뭐냐? 도전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도전은 근데 문제가 있어요. 도전은 반 이상 실패해요. 맞아요. 사실 성공하는 게 정말 소수잖아요. 그렇죠. 다수가 실패하죠. 그러니까 이 건전한 정직한 실패자에 대해서 빨간 딱지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신용불량자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제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걸 북돋워주는 문화를 만들고 이런 게 우리 기업가 정신을 키워가는 사회적 제도입니다. 이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보면 약간 마인드셋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기업가가 되던 안 되던 다
효과가 있다고 이해를 하면은 그럼요. 되겠네요. MC로서도요. 남들이 하던 방식이 아니라 안 하던 방식으로 새로운 일을 해본다. 아, 그게 네. MC로서의 기획과 정신을 발휘하는 겁니다. 네, 한번 길러봐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나 제도적인 부분에서 개선돼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 바로 뭐 우리가 뭐 창조적인 인재를 기르자, 괴짜를 길러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확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변화해 나가면 좋을까요? 일단 첫 단추로서는 중등학교에 이제 도입된 자유학기제, 방과 후 학습, 그다음에 메이커 교육, 코딩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죠. 보통 대학에서 요즘은 그런 전공 지식 실제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대학이 변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학 교육이 사회와 융합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 대학에서는 소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사회 문제와 결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회 현상들을 결합하고 그 다음에 교육 과정에 대학 교수 혼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회 기관들, 기업들에서 와서 문제를 같이 풀고 같이 학습하는 그런 교육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주요 학교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교육의 모습이 엄청나게 많이 근본부터 확 바뀌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 변화들은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나요? 어떤 움직임들이 있나요? 한양대학교 안산에 에리카 캠퍼스라는 곳이 있는데 에리카 캠퍼스는 개원 당시부터 시와 반월 공업단지와 같이 협력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세워졌습니다. 즉 우리나라 대학 가운데 산학연을 점도에 두고 애초부터 시작된 대학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과거의 공급자 위주의 교육에서 이제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었다는 면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입장에선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고 4차 산업 전반에 있어서도 사회와 연관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는 우리나라의 사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해외에도 어느 정도 그 혁신 사례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특별히 참고할 만한 게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어떤 인상을 받을 수 있냐면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에서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에 걸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획일적인 아주 똑같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경쟁력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괴짜라든지 조금 독특한 사람들은 불량품으로 취급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차 혁명으로 인해서 다양한 품종들을 다양하게 많은 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역시 이러한 기조에 맞춰서 바뀌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알트스쿨A입니다. 알트스쿨은 개개인의 능력이 모두 다르다라는 것을 애초부터 전제하고 아예 무학기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가능한 모든 IT 기기를 이용해서 그 각각의 개인의 이해도에 따라서 기계가 보완을 해주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높여서 학습 효과를 높이는 이러한 교육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맞춤화된 교육이다 하면은 이 교육이라는 것도 꼭 정해진 기간에만 받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또 이게 또 평생 교육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니까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현실의 한계를 떠날 수가 있죠. 옛날에는 뭐 대학 졸업하면 평생 먹고 살았어요. 예, 한번 배운 거 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10년 써먹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5년 더 어려워져요. 앞으로는 매년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은 계속적으로 새롭게 학습하지 않는 사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낙오자가 돼버리게 돼요. 국민이 낙오자 안 되게 하려면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평생 교육이 지금은 뭐 은퇴자 교육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모작 교육이죠. 이모작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하는 M모작 교육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고 그거를 기존의 뭐 학교 교육 시스템 가지고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4차 산업혁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혁신 속도하고 교육 혁신 속도가 따라가야 되는데
교육 혁신에 가장 중요한 게 평생 교육이고, 근데 평생 교육은 지금 우리 예산이 6천억도 안 돼요. 전체 교육 예산 55조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굉장히 부분이네요. 적어요. 그거를 적어도 교육의 절반 이상이 이제는 평생 교육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숙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거죠. 이민하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가 갖춰야 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다면은 어떤 능력을 갖추면 좋을까요? 한국이 지금까지 남들을 추격하는 추격자 전략에서는 뭐 역사 필요 없어요. 우린 미국,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고 무조건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는 미국, 일본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역사적 소명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안 간 길을 가려면은 그 미래를 보는 재능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과거 역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역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역사의 자부심이 없이는 안 되죠. 또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어요. 지금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이 서로가 우리가 잘했다고 이 힘겨루기 하고 있어요. 이게 순환을 해줘야 됩니다. 순환하려면 꼭 필요한 게 우리가 남이가 하는 공유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역사의식입니다. 그래서 인류 국가들은 예외 없이 군사력, 경제력 플러스 제3의 권력이 역사 권력입니다. 있는 역사를 제대로 알고 우리의 그 국민적 자부심과 미래에 대해서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역사의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이 김동영 연구원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런 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의견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기술에 대체되지 않은 능력을 가진 인재여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알파고가 바둑 기사 이세돌을 이긴 사건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바둑의 경우 워낙에 경우의 수가 많아서 2016년이 되어서야 기계가 인간을 이겼지만 체스 같은 경우는 이미 97년에 딥블루라는 IBM 기술이 인간을 정복한 바 있습니다. 그럼 체스가 없어졌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슈퍼컴퓨터와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프리스타일입니다. 저희 모두가 한 편을 먹고 슈퍼컴퓨터와 싸워도 되고 다른 슈퍼컴퓨터를 데리고 와서 싸워도 무방합니다. 근데 2005년에 있었던 그 대회에서 어떤 사람이 우승을 했냐면 체스 실력은 한 중간 정도 아마추어 레벨쯤 되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노트북 한 대와 자신이 앉아서 슈퍼컴퓨터를 이기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냐면 인공지능의 언어를 이해해서 인공지능의 행동을 미리 예상해서 게임을 시작한 거죠. 체스 게임을 한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게임을 인간이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재, 이런 인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협력하는 괴짜면서 미래 AI와 잘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면서 이 역사의식이 굳건해서 다 같이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올바른 사고까지 갖춰야지 정말 진정한 인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진정한 인재네요. 맛있는 경제 브런치. 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재의 조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민하 교수님께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 그리고 이런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까지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네. 네, 역시 경제 브런치를 함께 하게 되면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근데 이게 우리 마지막 경제 브런치인데 이번에도 혹시 후식이 있을까요? 네, 오늘도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인재상과 관련된 핵심 정보만 쏙쏙 모아서 만든 경제 브런치 후식 함께 보시죠. 경제 브런치 오늘의 주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의 조건. 크리에이터란 창의적인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인재를 말합니다. 미래의 인재가 갖춰야 할 조건은 첫째, 협력하기. 둘째, 학습 능력을 키우기. 셋째, 실패를 인정하기. 넷째, 기업가 정신을 기르자. 기업가 정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가치 있는 것을 이루어내는 인간의 창조적인 행동에서 나옵니다.
현재의 관습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할 때 가정, 기업, 회사, 사회, 그리고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경제 브런치를 함께 하면 진짜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네요. 네, 저도 오늘 정말 많이 배웠는데 오늘 함께 하신 이민아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2025년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가 한국이 초고령 국가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4차 산업혁명의 티핑 포인트예요. 그때까지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달성할 수 있으면 미래가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이 소중한 기회를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앞으로는 협력하는 괴짜로 살기로 했어요. 협력하는 네, 이미 마음먹었어요. 괴짜는 달성하신 거 아니에요? 괴짜는 달성했는데 협력을 좀 협력을 덜 하시는 분이었어. 아, 이런 분인지 몰랐는데 내가 진짜. 네. 자, 경제를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경제 브런치 오늘까지 총 6번의 만남을 네. 가졌습니다. 뭐 스마트팜, 3D 프린터, VR, AR,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인재의 조건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고 이미 끝나간다는 게 너무 아쉽지 않아요? 다음 주에 또 오실래요? 그거는 뭐 두 분이 만나세요? 네, 개인적으로 그런 협력하는 괴짜가 되는 뭐 스터디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나머지 좋네요. 괜찮죠, 미래 괜찮죠. 인재형 되는 스터디. 그런 걸 하나 운영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럼 여러분 모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 프로젝트 맛있는 경제 브런치.